배고파. 뻥치지 마. 난 배고프면 모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교님이 세미나실 열쇠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휴일이라서 이제 시설팀에서 미리 받아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일단은 강의실 좀 긴급하게 바뀌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험은 다음 주죠. 시험 범위나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올려놨어요, 오기 전에. 그래서 공지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게 나온다, 무슨 슬라이드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거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참고로 오늘 하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아주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이제 보강을, 오늘 시게 되면 보강을 이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15주로 되어 있는데, 보강을 이제 날짜를 기말고사 이후로 잡아야 되니까, 좀 이제, 기말고사 이후로 잡아야 되니까, 좀 방학이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고, 그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안 했던 해석 부분이랑,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환경보건학 파트를 좀 할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늘 뭐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질질 안 끌고 금방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헬스 파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식유위생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유위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축산물 위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식유, 우유, 그리고 이제 계란까지 해갖고 우리가 이제 뭐 했는데 이제 무슨 이게 자꾸 여기 특이하네. 2층에서 하는 소리인가? 1층에서 약간 그런 파트인데 사실은 축산물 위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중요한 파트 이제 여기까지 쭉 얘기했지만 뭐 헬스비예요, 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산물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부분이 이제 헬스비라는 부분이고, 헬스분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 가가지고 뭘 하나 살라 그러면 뭐 헬스 인증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헬스비라고도 하고 헬스업이라고도 하고 헬스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고, 자, 이건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제 뭐 식품 안전이라고 하면은 팜트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섭취하는 우리 테이블에 올라오는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제 위해 요소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 있을 때는 뭐 제초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충이라든지 그런 위해도가 있을 거고, 가공 단계에서는 어때요? 이분이 지금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묻어있는 균 같은 게 옮겨간다든지 교차업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운송 단계에서는 운송 단계의 어떤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생이라든지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유통 구매 단계도 마찬가지 위생 문제, 그리고 보관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가령 냉장 온도 뭐 4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 온도는 냉장 온도인데 막 8도 9도 이렇게 보관한다. 그럼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온 세균이 리스테리아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고, 섭취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팜투 테이블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제 어떤 위해 요소라는 것들이 컨트롤이 돼요. 위해 요소는 세균이 될 수 있고 제초제가 될 수도 있고 항생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항생제가 잔류해서 그 다음에 이런 바퀴벌레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위해 해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해 요소가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제일 많고 한 60% 가깝게 되고, 화학적 위해 요소가 한 1%, 그 다음 이제 물리학적 위해 요소는 2몰이라고 했죠. 한 1% 미만으로 굉장히 이제 적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위해 요소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제어가 돼야 되고, 한 40% 정도는 이제 어떤 위해 요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그랬어요. 불명으로 처리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 가령 농산물의 가공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럼 아까 팜트 테이블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농산물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유해 요소는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농약이라든지 어떤 뭐 약품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바퀴벌레 이런 거, 그 다음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가 돼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이제 가공된 농산물의 규정이 어떻냐면은 대장균은 그람당 10개, 바실러스는 그람당 1000개 이하로 이제 지켜줘야 되고, 황색 포도산 독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손 같은 데 묻는 거, 그래서 100개 이하. 클로스트림 포프리니스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람당 100개 이하. 살모넬라, 대장균, 오일오칠 나오죠. 대장균, 오일오칠이 뭐라 그랬죠? 그 햄버거 같은 데 오염이 돼가지고 신장에 큰 합병증 같은 거 일으키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다 음성 나와야 되고, 다른 식중독 세균이 음성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팜트 테이블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팜에서는 무슨 단계가 있어요? 수확하는 단계죠. 그렇죠? 수확을 해가지고, 자, 농산물 가공식품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서 사 먹는 샐러드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프레시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농산물 가공품이죠.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절단하고, 농산물이니까 흙이라든지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하죠. 세척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히 물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염소수 같은 그런 소독물에다가 합니다. 소독물에다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좀 제품이 안 좋은 것들 이제 보면서 이제 선별해내고, 그 다음에 물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고 출하하는 단계로 이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에서 시작해서 가공 단계를 거쳐서 테이블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위해 요소 관리라는 거는 그 옛날에는 이런 안 좋은 위해 요소 같은 것들을 보통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은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거죠. 위생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씻고, 그다음 뭐 가령 소독을 한다 그러면 소독 그 제의 어떤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몇 퍼센트로 조정을 하고, 그런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체 위생 관리 공정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자가품질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만약 100개를 생산한다 그럼 한두 개 정도 뽑아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이런 것들에 어겨지는 게 있는지, 기준 초과되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가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스스로 푸시를 하면서. 그리고 식약처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나오면서 그 안전검사 관리를 하는 거죠. 수거 검사도 하고, 뭐 제품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생산이 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라고 해서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생산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다 생산이 되고 나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 건지 이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안 좋다,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공정을 바꾸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자, 이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리에서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아예 이런 완제품, 아예 오염된 완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거의 핵심에 있는 게 이제 해썹이에요, 해썹. 그래서 이제 해썹이라는 거는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의 전 과정, 팜투 테이블의 전 과정에서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자, 2단계에서 그러니까 완제품이 다 나오고 나서 얘를 갖다 테스트한다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얘가 유해 요소가 되겠다, 얘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찾아냅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를 애초에 분석을 하고, 이러한 유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해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전 유해 관리 기법이다. 자,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산된 완제품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농약이 문제가 되겠다, 바퀴벌레가 문제가 되겠다 하고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애초에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제품 자체가 오염된 완제품이 나오지 않겠죠. 다 깨끗한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완제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공정 자체를 아예 이런 게 나쁜 게 나오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해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방법에 비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적 위해요소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이제 팜 투 테이블이라 했는데 팜 농장이죠. 농장은 그 야채를 생산하는 농장도 있고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는 데도 농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가공 단계를 거쳐갑니다. 우리가 그냥 농장에 있는 소를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도축장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가공 단계를 이제 거쳐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공 단계를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자, 해썹은 뭐의 약자냐면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약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 자, 이 모든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농약이면 농약, 뭐 세균이면 세균,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갖다가 애초에 분석을 합니다. 하자드가 위해 요소고 아날라이시스가 분석이에요. 그래서 위해 요소를 어떤 게 위험할까, 어떤 게 문제가 될까 하는 거를 사전적으로 분석해요. 그게 1단계 하자드 아날라이시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위해 요소를 그러면은 뭐 농약을 갖다 어떻게 제어를 할지, 그 다음에 바퀴벌레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래서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여기서 바퀴벌레를 제거를 하려면은 온도를 어느 정도로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세균이 못 자라게 하려면은 여기서 유통되는 온도를 몇 도 이하로 낮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한 위해 요소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중요 관리점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관리점의 영어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예요. 그래서 위해 요소를 애초에 분석하고 얘를 제어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잡는 게 해석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자드 아날라이시스가 1단계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요 관리점을 설정을 해서 이 위의 요소가 이제 완제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자가 되는 거죠. HACCP,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딱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 사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를 설정해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 위해 관리 기법. 그래서 식중독이 터지고 나서 완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애초에 농장, 가공 이 단계에서 소비자한테 가기 직전까지 쭉 모든 거를 다 관리하는 게 헬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서 헬스업이 치킨 뭐 돼지고기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업이 치킨 뭐 가공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헬스업이 치킨 샐러드를 산다든지 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헬스업을 통해서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깨끗하겠죠. 자, 각 도개 과정으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닭을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소독닭 같은 거 그냥 잡아주죠. 그죠? 할머니가 뭐 할아버지가 그냥 닭을 갖다가 그냥 목을 따가지고 잡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도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축이 있고 도개가 있고 도합이 있어요. 그래서 도축이라고 하면 돼지나 소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개는 닭을 잡는 거, 도합은 오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도개 과정을 이제 보시면은, 자, 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살 때는 어때요? 털도 다 뽑혀 있고 다리나 목도 없고 배도 갈라져 있고 내장도 없죠. 그래서 도개 과정에서 그거를 전부 다 없앱니다. 첫 번째는 닭을 갖다가 보통 이제 산 닭으로 오면은 얘를 갖다가 죽이죠. 보통 이제 뭐 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죽이고 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그 털이 이렇게 잘 뽑혀요. 털을 다 뽑고 일단은 그래 여기 설명했다. 이미 털 뽑혔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죽여서 바로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콜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털 뽑는 과정인데 닭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딱 넣으면은 얘네들이 몸이 이렇게 그 모공 같은 게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털이 술술술 뽑혀요. 그래서 털을 기계에 넣고 다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닭의 머리도 달려있고 발도 달려있으니까 그걸 갖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뭐 머리는 뭐 갈아하고 사료로 쓰든지 하고 발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닭발로 해서 먹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닭이 머리랑 다리가 없는 상태로 털이 다 뽑힌 상태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하루에 보통 한 수십만 마리씩 처리를 하니까 하림 이런 데는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컨테이너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기계가 이제 뭐를 딱 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냅니다. 그래서 내장을 이제 빼내고, 자, 내장을 빼냈으면 이제 겉모양은 우리가 먹는 닭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세균 같은 게 이제 묻어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씻고 칠링이라는 걸 하는데, 칠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닭이 이제 내장을 빼내는 과정에서 닭의 내장에 있는 세균이 이 근육에 묻어요. 닭의 내장에 어떤 세균이 있다고 그랬죠? 뭐 살모넬라라든지 캠필로버터 같은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육에 묻으면은 이걸 좀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씻어내긴 하는데 세균이 아직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칠링이라는 걸 합니다. 칠링은 뭐냐면은 칠링이 차갑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보통 한 2도 정도 되는 차가운 물에다가 팍 넣어요. 그럼 세균이 놀라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칠링이에요. 칠링.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완제품이 되는 거죠. 파이널 프로덕트. 자, 그러면은 닭을 도배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습을 적용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해습이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위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자, 위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요소, 어떤 중점 관리 요소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건데, 첫 단계에서는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자, 그럼 뭐가 위험하죠? 이 단계에 이 닭을 갖다가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닭의 장내에 있는 뭐 살모넬라라든지 캠플러버터 같은 세균이 일단 가장 위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닭을 키울 때 항생제 같은 게 들어있는 사료를 먹여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 안에 잔류되어 있는 항생제. 그 다음에 뭐 털이 묻어있다든지 건초가 묻어있다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묻어있어서 이물 같은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보통 언제 유입이 되는가 분석을 하는 거죠. 보통 살아있을 때 유입이 되고, 그리고 다리 같은 걸 잘라낼 때 유입이 되고, 특히 제일 많은 거는 그 에비서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내장 제거를 갖다가 에비서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장을 갖다가 빼내는 단계에서 장이 터지죠. 장이 기계로 하는 거니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살살 빼내는 게 아니고 장이 터지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근육에 묻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겠다 하고 1차적으로 분석하는 게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그래서 헬스업의 HA 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갖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위험한 게 일단 세균이다. 세균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건가? 첫 번째로 세척이라든지 칠링이라는 과정을 둬서 세척 시에 세균을 씻어내야 되는데, 세척 시에 세균을 첫 번째로 씻어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링이라는 거는 온도를 아주 차갑게 해가지고 차가운 물에 딱 담궈서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중점 관리 포인트로 세척이랑 칠링을 잡은 거예요. 이 단계에서. 자, 여기가 이제 중점 관리해야 되는 파트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위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이랑 칠링. 자, 세척이랑 칠링을 잘해야지 세균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중점 관리 항목에다가 또 뭐를 두냐면은 리밋을 둬요. 리밋을 둔다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여기서 세척도 하고 칠링도 하는데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뭐 어떤 소독약에서 이걸 세척하고 칠링을 해야지 세균이 제대로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온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소독약을 좀 묽게 한다든지 그러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 하는 리미트를 세워두는 거예요. 세척 시에는 이제 염소로 반드시 소독을 하고 염소의 농도는 100 ppm 정도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칠링, 차가운 물에 담글 때는 물의 온도는 반드시 2도 이하가 돼야 되고 20분 이상 담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티컬 리미트가 되는 거죠. 이 리미트 세척할 때는 100 이하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석액이 묽어갖고 세균이 안 죽는 거죠. 칠링할 때는 2도씨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따뜻하니까 세균이 안 죽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살모넬라라든지 캠필로바악터 같은 유해 요소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요소로 세척 시 세균을 이제 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칠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리미트도 이제 설정을 해두는 거죠. 농도부터 온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계를 할 때 해습은 하자드 아날라이시스 과정에서 위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에서 얘네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컨트롤은 제어죠. 제어하는 그런 포인트를 이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라든지 아니면 농도 같은 것들을 이 정도 설정을 해서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중점 관리 요소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해썹의 그런 과정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썹은 이걸 뭐 세부적으로 하면은 되게 길어요. 해썹이 양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해썹이 일단 어떤 개념인지 알아두시고,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한글로 된 거 봅시다. 그래서 총 12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도계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이제 해썹을 우리가 들여오고 싶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대충 만들었지만 우리도 해썹 시스템을 들어와서 좀 사전적으로 이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해썹 그 마크를 좀 달아갖고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해썹을 하는 절차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썹하는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요소들을 분석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컨트롤 포인트를 갖다가 그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계속 2도 이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100 ppm 이상으로 염소 농도가 계속 유지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팀도 있어야 될 거고, 첫 번째로 이제 팀을 구성을 하고, 두 번째로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용도 확인, 그 다음에 어떤 공정 흐름도, 어떤 공정을 알아야지 어디다 이제 그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잡을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요게 준비 단계, 그래서 준비 단계가 5단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 단계예요. 얘가 본 단계 이 7개가. 그래서 위의 요소들이 어떤 건지, 아까 하자드 아날라이시스라고 했죠. 그게 뭔지 H 분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관리점을 설정을 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을 잡기 위한 중요 관리점이 뭐였어요? 세척이랑 칠링이었죠. 세척이랑 칠링 같은 데가 중요 관리점이 되고, 한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 100 ppm 이상, 그 다음 뭐 2도씨 이하 이런 식으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자, 그러면은 100 ppm 이상으로 되는지 2도씨 이하로 되는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어떤 온도계를 사용할 거고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누가 몇 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할 것인가, 이런 모니터링 체계 같은 걸 확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그 어떤 온도계가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계라든지 사람이 하는 게 맞는지 검증하는 그런 단계, 방법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해썹에 대해서 이제 항상 보통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문서와 기록 유지하는 방법까지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본 단계인 7단계 혹은 7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썹은 보통 12절차로 되어 있는데, 12절차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7원칙 12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는 12절차고 본 단계가 7개의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단계, 뭐 7원칙 12절차 아니면 뭐 7단계 12절차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냥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5개가 준비 단계가 되고 뒤에 7개가 본 단계, 7단계, 7원칙이 되는 거죠. 전체는 12절차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본 단계가 7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썹 파트는 좀 끝났고, 해썹 파트는 그때 이제 하다가 이제 좀 끝냈는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뒤로 뺐어요. 그래서 해썹은 말씀드렸듯이 그
뭐 헬스 기준원이라는 데도 있고 식약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농림부 쪽에서 헬스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헬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양도 많고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오늘 했던 내용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올린 슬라이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그래서 그 공중보건학이 보통 네 파트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학, 인수공통 전염병학, 그다음 식품위생학, 마지막 파트가 이제 환경위생학인데 보통 이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위생학은 사실 이제 그 수의과 대학에서는 뭘로 배우냐면 이 책을 배워요. 이 책을 배우는데 이걸 보통 한 학기 정도 배웁니다. 한 학기 정도 이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에서 2학점 정도로 해서 배우고 대신에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의 공중보건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커리큘럼에 따라 다른데 그 실제로 수의 공중보건학 시간에는 안 하고 아예 과목을 환경위생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한 2학점 정도를 이제 가르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중보건학이 네 파트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중요도로 치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환경위생학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수의과 대학에서도 본과 때 안 배우고 예과 때 이제 그냥 한 2학점 정도 배정을 해서 보통 이제 가르치는 편이고 일단은 뭐 책의 두께를 보면 알겠지만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부터 나오냐면은 뭐 대기의 어떤 뭐 조성이나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적외선 여러분들 옛날에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이렇게 이 책을 뭐 요약을 해가면서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동물보건소 핵심 기본서 있죠. 두꺼운 책 작년에 이제 출판이 됐던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공주대학교에 계신 이제 어떤 교수님이 쓰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나와 있는 환경위생학 파트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만 제가 이제 따로 요약을 해서 강의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양이 많긴 많은데 이 책으로 보면은 또 이제 정리된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수의사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동물보건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늘 슬라이드로 정리한 부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위생학 마지막 이제 한 시간은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고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중복된 슬라이드고 이거부터 봅시다. 자, 환경위생학 그 환경위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공중보건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공중보건이 어떤 집단의 건강을 그 다음 집단의 위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병 같은 게 돌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끼리 만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질병이 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만 질병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세먼지 같은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에 의해서 우리 그때 뭐 미나마타병인 이런 거 했죠. 중금속 배울 때. 그래서 미나마타병인이 이따이 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환경 오염이라고 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공중보건, 공중위생 이런 거를 할 때 있어서 환경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위생학, 환경보건학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환경위생이란 이제 WHO에서 정의를 할 때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재반 요소를 갖다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생존 같은 거에 영향을 주는 어떤 환경적인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학 영역 중에 가장 넓은 영역 범위를 다루는 분야이며 모든 질병의 기원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가속화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공중보건학의 영역은 동물, 사람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 다음에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것도 다 오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의 원인을 찾으면 뭐예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위생학의 역사 및 개론을 보시면은, 자, 고대에는 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거 기억나세요? 마이아스마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며 공기 중의 유해 인자와 질병 발생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거 공중보건학 첫 시간에 장기설 이런 걸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때는 세균이 원인인지 미생물이 원인인지 이런 거 몰랐을 때죠. 다만 어떤 불온한 어떤 기운이죠. 불온한 공기, 대기 이런 것들이 질병을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환경 위생의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갈렌이라는 사람이 납중독에 관하여 기술에서 이해 환경과 질병 환경을 설명하기로 했고, 중세에는 라마츠니 이탈리아 사람인가 봐요. 직업인의 병 출판으로 현대산업의학의 기초를 세운다. 19세기가 아니고 19세기에는 자 페텐코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생학 교실을 설립을 해서 실험 위생학을 창시를 하고, 이 사람이 환경 위생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세드윅이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 공부 MIT있네요. 위생공학, 산업위생, 역학, 위생통계 등의 연구실을 설립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서 얘기한 이 페텐코퍼라는 사람이 그 환경위생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집과 통풍, 대기와 이국 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대 환경위생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유니대학의 교수로 일하는 그는 전염병 우려를 연구하는 그 발생 원인은 지하수와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세균설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위생학이라고